안녕하세요. 인제대학교 디지털학노와 헬스케어 학과의 겸임교수 박주용입니다. 여러분들과 신사업 실행에 대한 8번째 유튜브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사업 실행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뉜다고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기획과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와 비즈니스를 실제로 실행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노하우들을 배우는 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앞단계, 전 단계인 비즈니스의 기획과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 수업은, 이 단계는 크게 4가지의 단계로 또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즈니스의 아이템을 도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했고, 두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을 하는 과정, 그리고 세 번째는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사업 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사업 계획 수립에 필요한 그런 노하우들을 배우는 것을 여러분들과 공부합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필요 자원을 확보하는 그 단계에 대해서 또 한번 나눠서 설명해 볼게요. 필요 자원 확보는 크게 3가지 또 단계가 있습니다. 자금을 조달하고, 그리고 인력에 대한 자원을 조달하는 거죠. 돈과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돈과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또 바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또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8번째 시간 사람을 조달하는 방법, 인력 자원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인력 자원을 조달하는 방법도 크게 3가지 챕터로 제가 단계별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챕터는 어떤 멤버가 얼마나 어디에 필요할까 하는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멤버들을 팀은 하나의 비전으로, 이 어떤 의미가 될 것인지 한번 이따가 수업 시간에 한번 수업 내용 중에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직이 스스로 움직이게 하려면 공짜로는 안 된다. 돈이 필요한가 보죠. 공짜로 안 된답니다. 자, 이 얘기들 3가지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멤버가 얼마나 어디에 필요할까? 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핵심 주체는 결국 사람이자 멤버입니다. 그 사람이나 멤버들은 결국에는 고용하게 된 직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업에 필요한 멤버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만 있다면 그 사업은 성공의 가능성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해도 좋을 만큼 멤버를 모으고 배치하는 것은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구성원을 세팅하는 기준은 사업의 예산과 바로 직결되는 고정 비용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투자금과 함께 고려할 부분이라는 점도 이해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계획은 일반적으로 사업의 총괄 책임자 혹은 인사권을 가진 대표자나 임원의 레벨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수행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최초에 전체 사업의 구조상 필요한 기능에 맞는 인력을 준비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인력의 필요한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아울러 필요한 인력의 양적인 계획도 고민해야 되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언제 몇 명이나, 이런 얘기죠.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신사업이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내부에서 개발하는 상당한 기간을 거친 후에 시장에 출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자원 효율성을 위해서 개발 기간 동안, 이런 순수 개발 기간 동안은 주요 인력을 개발 업무 위주로만 구성하고 전체적인 관리만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발 중심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면 그 결과물을 시장에 출시하는 작업을 담당할 사업팀의, 사업 조직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 제가 봤던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이 부분에서 너무나 많은 실수가 많습니다. 개발팀이 중심이 돼서 1년, 2년 또는 경우는 3, 4년, 5년 이렇게 가기도 하죠. 그런 정도로 회사가 운영이 막 되다 보면 분위기나 사업 관련 의사결정이 제품과 서비스 개발팀의 위주로 진행이 되어가지고, 어차피 그런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새로운 사업 조직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거나
사업팀은 그냥 결과물 출시되기 전에 꼭 필요한 인력 정도만 채용해서 실무만 그냥 진행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왜 어리석다고 말하냐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어쨌든 그래서 이런 회사에 쭉 가보면, 제가 한 번씩 가보면 기술도 좋고 제품이나 서비스도 굉장히 훌륭한데 그걸 다 만들어 놓고 나서도 정작 어떻게 사업을 장기적으로 성장시켜 나갈 것인지 구체적이고 공감되는 내용이나 계획을 별로 가지지 못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그것 때문에 사업이 난항에 빠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어떤 서비스나 제품을 만드는 사람 못지않게 판매하고 사업화하는 사람도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기획하는 과정을 충분히 겪어봐야만 제대로 된 출시 계획도 세우고 사업 성장의 계획을 또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업 조직을 구성하는 최적의 타이밍과 사업 조직의 규모를 정확하게 계획하는 작업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사업의 규모나 추진 계획에 따라서 인력 수급의 방법과 규모는 상당히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 새로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멤버 모집의 기준을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우리가 향후에 추진할 새로운 사업에 대한 비전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을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진심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리더는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면,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눈을 반드시 길러서 나의 새로운 도전에 진심으로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열정 있는 사람을 알아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챕터, 멤버들을 팀으로, 팀은 또 하나의 비전으로. 어떤 얘기일까요? 자, 봅시다. 새로운 멤버들을 필요에 따라 모아서,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라는 방식으로 사업 조직을 그냥 그렇게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역할과 관계에 따라 팀을 구성해주고 팀들 간의 유기적인 역할과 책임을 반드시 정의해줘야 됩니다. 다른 말로 조직 편성을 해주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새로운 신규 사업 조직을 꽤나 많이 세팅을 해봤는데, 처음에 이런 그림들을, 요건 샘플로 이제 예시를 가져온 건데, 이런 식으로 조직을, 사람들을 특성을 나눠서 분류하고 그에 대한 이 조직을, 또 조직 간의 유기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을 조직 구성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할과 관계에 따라 팀을 구성해주고 조직 개편을 해주는데, 경영 이론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조직을 운영하는 다양한 기법들이 책으로도 나와 있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요즘에는 워낙 또 유튜브나 이런 게 많죠, 자신들의 노하우를 공개하는 영상이나 칼럼들도 넘쳐납니다. 전통적인 수직적인 체계를 비롯해서 수평적인 조직 체계, 여러가지 구성 방법에 대한 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용은 많고 배울 것도 많은데, 근데 우리가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어쨌든 우선 팀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명심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수평이 됐든 수직이 됐든 결국 팀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정해지게 돼 있는데, 사업 추진을 위한 팀 빌딩에서 리더의 자격 요건이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몇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팀의 리더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첫 번째, 책임과 권한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팀 내의 멤버들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을 반드시 하려면 사실상 실력도 있어야 되고 인성과 태도도 반드시 우수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리더십을 평가하는 기준은 너무나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그 주관이 오류가 만약에 있다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팀 리더가 전체 조직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팀의 방향을 잘못 운영하고 내부 평가를 공정하게 하지 못해서 조직 전체가 흔들리고 결국에는 그게 원인이 돼서 조직이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조직에서 각각의 팀이 잘 구성됐다고 어쨌든 가정한다면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되는 것은 전체 조직의 비전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입니다. 제가 재미난 어떤 사례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건 좀 팁을 알려드리고, 이거는 좀 배울 만한 좀 어떤 제도 같아서, 어떤 연구의 결과로서 괜찮은 것 같아서 알려드리면, 어떤 거냐면 인텔에서 처음 사용했는데 이게 구글에 도입돼 가지고 유명해진 조직 성과 관리 기법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OKR이라는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각 조직의 목표와 핵심 결과, 오브젝티브와 키 리절트를 명시해서 그걸 활용해서 조직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기법인데, 첫 번째 기준은 조직 전체 목표에 필요한 KR을 수립하기 위해 전체 오브젝티브에 필요한 KR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 팀의 O와 전체의 KR을 정하고, 또 이런 팀의 KR을 또 수립하기 위해서 개인들의 목표와 핵심 결과물을 수직적으로 또는 연쇄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은 앞에 방금 했던 내용들을 기간 단위로 설정하는 겁니다. 연간 OKR에서 분기별로, 월별로, 주간별로 OKR까지 다 정의하고 수행하는 방식인데, 실제로 제가 이걸 몇 년 동안 제가 운영했던 기업의 조직 운영 방식으로 채택을 해서 저희 본사와 또 계열사 간에도 같이 연결해서 이걸로 해봤습니다. 직접 해본 당사자로서 이해한 걸 좀 제가 말씀드리면, OKR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직원들 모두가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하자는 겁니다. 조직이란 것이, 우리 옛날 전쟁 같은 영화 스토리도 이렇게 보면은 한쪽으로 같이 하나의 일관된 어떤 작전과 또 한 방향을 보고 가야 되는데,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보죠. 그런 경우는 반드시 패하게 됩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뭐라고 또 다시 표현할 수 있냐면, 조직의 비전을 통일하는 그런 캠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가깝습니다. 내가 일하는 방향이 나의 팀의 목표와 일치하고, 그리고 우리 팀의 추진 방향이 회사의 목표와 또 일치한다면 회사 전체의 역량이 하나의 한 방향으로 뭉쳐져서 최선의 결과를 목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꽤나 많은, 이제는 국내 기업에서도 꽤 많이 이 제도를 사용하는데, 그렇게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것을 비전 통합이라고 말하는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신규 조직이 뭔가 모르게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을 보이면 그 조직에 가서 아무나 붙잡고 그들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어떤 질문이든지 해보십시오. 아마도 모든 직원들 하나하나가 막힘없이 술술 얘기하는 똘똘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운영했던 회사가 굉장히 그런 게 잘 돼 있는 조직으로 운 좋게 조직된 적이 있었는데, 저희 회사에 찾아왔던 손님 한 분이 저한테 칭찬 어린 얘기를 해주신 게, 직원들이 비전이 하나로 다 똘똘 뭉쳐 있다고 칭찬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런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 같은 한 방향으로 뛰어갈 수 있도록 조직을 관리하는 겁니다. 반드시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수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챕터, 조직이 스스로 움직이게 하려면 공짜로는 안 된다. 무슨 얘기 하는 건지 한번 볼까요? 우수한 멤버들이 모이고 팀 빌딩과 조직 구성이 잘 이루어지고 나서 조직 전체가 하나의 비전으로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적인 지원도 따라가야 됩니다. 언젠가부터 사용되던 열정페이라는 용어가 있죠. 저는 이 용어야말로 가장 안티 비즈니스적인 문화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업이든지 간에 오너십을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는 일한 만큼 돈을 받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성과나 가치를 객관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식의 이런 문화는 단기적으로는 개인적인 카리스마로 조직을 대표가 막 운영하고 치고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장기적인 조직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 제일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결국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조직이고, 그 조직을 움직이는 실체는 각각의 멤버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식의 비합리적인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장기적인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방법이 되는 거죠. 어쨌든 사업이 효율적으로 조직 내에서 수행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는 제도적 장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업무의 프로세스를 명확히 정립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프로세스는 단순히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팀별, 조직별 역할과 유기적인 관계에서의 선후, 예상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의 해결 과정 등에서 그 역할 등을 정확히 규정을 하고 책임과 권한 등을 명확히 정의해 줘야 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전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 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애매한 경우에 서로 외면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이런 조직 문화는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규정이 반드시 사내에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객관적인 성과 평가에 대한 그거에 맞춰서 보상 체계가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월급쟁이란 말이 있죠. 월급쟁이란 말이 월급으로만 먹고 산다는 그렇게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났습니다. 월급쟁이가 월급 이외에 받는 다양한 성과 수당을 기대할 수 없다면 결코 자신의 에너지를 필요 이상으로 투자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 어떤 기업들도 스타트업조차도 이런 보상의 정책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때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업 조직은 사업의 성과에서 일정 부분을 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답으로 책정해야만 하고 그런 준비사항을 반드시 직원들에게 함께 공유해야만 합니다. 그들도 알아야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 그리고 그 보상이 어떠한 체계로 배분될 수 있다는 점도 쉽고 명확하게 주지시켜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회사들이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면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게 여러 가지 어떤 재무적인 회계적인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사실은 순수하고 명확하게 그냥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사람들이 열심히 하게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봐야 나한테 돌아오는 게 별로 없네 라고 착각이나 아니면 실제로 실상을 파악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 보상 정책에 대한 많은 기법들이 존재합니다만 본 강의에서는 신사업의 준비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점만 일단 주지시켜 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자세한 기법에 대한 설명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